인구 증가와 대체 단백질 식품들, 그리고 우리 식량 생산과 식사 문화의 변화 등 과연 미래 우리 식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행복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보,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21세기 의식주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이번 시간에는 식사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가 뭐 로봇이나 인터넷, 자동차 같은 것 없이도 살 수는 있지만 식사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할 거고요. 매우 재미나고 신기한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려고 해요. 식량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할 것인지. 자, 그럼 먼저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문제는요, 현재 지구의 인구가 약 76억 명이에요. 자, 그런데 2050년이 되면은 얼마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냐면 95억, 거의 100억 명 가까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자, 이렇게 100억 정도 되는 인구를 우리가 잘 먹여 살릴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뭐 이런 얘기는 지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죠.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멜서스라는 사람이 18세기에 인구론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구는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식량 생산 속도가 못 따라가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라는 예측이 됐었고, 다른 학자들도 많은 그런 예측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의 예측은 빗나갔어요. 자, 왜냐면요, 우리 인류는 그동안 뭐 트랙터라든지 이런 농기구들을, 아주 뛰어난 농기구들을 개발을 했고요. 자, 그리고 아주 뛰어난 비료 같은 것들, 농약 같은 것들도 개발을 했었고, 또 신품종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생산량이 인구 증가보다 훨씬 많았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난 세기 동안 우리는 식량 문제를 잘 해결을 해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뭐 소말리아라든지 북한이라든지 기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곳들도 있기는 하지만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거의 뭐 100억 정도 찍을 이 인구, 이런 시점에서 과연 지금의 생산성만으로 지구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자, 왜냐면요, 여러분들 2050년, 60년이면은 살아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세대의 식량 부족에 대한 걱정이에요. 자, 그랬을 때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의 식량 생산성만 보자면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배분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곡물이 다 어디에 소비가 되기 때문이냐면 바로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 육류 소비 때문이에요. 자, 나라가 점점 경제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자꾸 곡물이 아니라 이제 고기를 먹기 시작하죠.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공장식 사육도 하고 하면서 너무 많이 길러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맛있어 먹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먼저 소 한 마리가요, 사람 10명이 먹을 곡물을 다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 정도의 단백질을 먹으려면은 차라리 그냥 콩이나 그런 밀 같은 걸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분배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선진국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고기를 위해서 대부분의 곡물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자, 또 다른 문제. 지금 지구에 있는 농토의 절반 이상은요,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라 소가 먹을 곡물을 길러내는데, 사료를 길러내는데 사용이 되고 있기도 해요. 자, 그리고 물 소비도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문제는 얘네들이 싸대는 그 똥들 있잖아요. 그게 여과 없이 강으로 배출되게 되면서 물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효과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끼는 방귀라든지 트름 같은 것들이 뭐 자동차나 그런 것들이 내뿜는 것보다, 자, 이 메탄이 지구 온난화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맛있어서 먹는 건데 뭐가 문제냐? 너무 먹다 보니까 이제 심장 질환이라든지 암, 당뇨 같은 선진국형 질환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 맛있어서 먹는 건 괜찮은데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서 우리의 건강과 환경까지 파괴를 시키고 있다라면은
과연 이것이 지혜로운 것인가는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육류에서 나오는 단백질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대체하지 못한다면 지구가 버텨낼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유엔사나 식량농업기구인 FAO에서는요, 단백질 대체원으로 식용곤충을 권장하고 있죠. 자, 그런데 뭐 밀웜이라든지 귀뚜라미 이런 것들도 제가 먹어봤거든요. 귀뚜라미 파스타도 먹어봤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뭐냐면 징그러운 건 다른 얘기고요. 먹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맛이 없어요. 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고기는 안 먹으면은 자꾸 땡기죠. 아, 오늘 고기 먹고 싶은데. 자, 그런데 벌레는 아무리 안 먹어도 오늘은 너무 밀웜이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게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식용곤충 같은 것은 제가 미래의 식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래생활백서 스마트라이프에서 직접 먹어보고 리뷰하는 영상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식물 성분으로 만든, 하지만 고기와 똑같은 맛을 내는 가짜 고기입니다. 특히나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가 임파서블 푸즈라는 곳인데요. 자, 그 영상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패티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뭘로 만드냐면은 뭐 밀이라든지 감자, 자, 특히나 저 힘이라는 물질이 우리 혈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는데, 저 빨간 게 고기의 맛을 살려준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코코넛 오일을 넣게 되면은 육즙의 효과까지 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맛과 질감이 너무나 일반 고기와 유사해가지고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합니다. 뭐 뉴욕에도 매장이 있고요. 홍콩에서도 이제 저 고기가 유통이 되기 시작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국에서도 곧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식품입니다. 자, 근데 한국에는 아직까지 뭐 직구라든지 그런 게 불가능하고요.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식물로 만든 가짜 단백질 성분을 맛보고 싶으시다면은 저스트사의 저스트 마요라는 제품 한번 드셔보세요. 자, 요거는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요네즈가요, 그냥 달걀이 아니라 인공 달걀, 식물 성분으로만 만든 인공 달걀을 만들었는데 그 맛이 정말로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류 독감이라든지 뭐 콜레스테롤 뭐 이런 걱정이 없어서 우리 몸에 더 좋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저 저스트사 같은 경우에는 빌 게이츠가 투자를 해가지고 큰 화제를 모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저 제품 역시도 제가 직접 맛을 보면서 일반 마요네즈와 비교하는 영상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스마트라이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첨단 대체 단백질, 바로 배양육인데요. 자, 저거는 동물의 세포를 추출해가지고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길러낸 고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맛은 당연히 똑같겠죠. 아주 재미난 영상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저스마요의 저스트사에서 공개한 저 배양육 영상인데요. 저 닭의 이름이 이안이에요. 바로 이안의 깃털을 집어가지고요, 저기에 있는 세포를 이제 추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깃털에 있는 세포를 배양시켜가지고 닭고기를 길러낸다는 거죠. 굉장히 신선하지 않습니까? 자, 저기에 필요한 영양분들이 주입이 되는데 다 식물 성분이고요. 저렇게 해가지고 닭고기가 만들어졌는데, 이안이라는 닭으로부터 그 고기를 얻었습니다만 그 이안이 옆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 저스트사에서는 올해 말 아니면 뭐 늦으면 내년쯤에 이 고기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비싸가지고 유통이 안 되고 있는데 그 가격이 앞으로 싸질 것이라고 해요. 자, 그러다 보면은 미래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배양육 같은 거, 가짜 고기 같은 것들이 잘 우리 생활에 정착이 되면은 과거의 사람들은 고기를 위해서 실제로 살아있는 소, 돼지, 닭을 죽였다. 자, 심지어 공장식 사육으로 아주 잔인하게 기르다가 죽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듣고 아이들이 잔인하다고 경악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실제로요, 우리가 곡물의 생산 과정과 유통 과정은 교육을 받지만 여러분들 도축 과정을 교육받으신 적은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맛있다고 너무나 많이 먹다 보니까 너무 비인간적으로 지금 뭐 소, 돼지, 닭을 길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인 아이작 바셰비스라는 가수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모든 동물에게 인간은 나치다. 자, 나치들이 이제 유대인 학살하고 그랬던 걸 다 아실 텐데, 우리들이 이제 동물들에게 하는 짓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고기 얘기는 잊으시고요. 식물성 식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곡식이라든지 과일, 채소 같은 건데요. 자, 100억 인구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다 이걸 섭취할 수 있을까? 과연 깨끗하고 안전하게 잘 풍족하게 먹을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성적 낙관주의자라는 이 책 한번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지금 현재 뭐 농축업을 할 때 육지의 38%를 쓰고 있다라고 해요. 그 농축업 토지에.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요, 그 생산성이 만약에 1961년 수준이었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토지가 필요하냐면 약 82%가 필요하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생산성을 어떻게든 향상을 시켜가지고 좁은 땅에서 더 많이, 더 깨끗하게 길러내는 기술을 지금까지 향상을 시켜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저자가 주장하는 것들은 3가지 정도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일단 당연히 농사법을 발달시켜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화학비료 사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농약 같은 사용을 이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우리가 유기농 음식을 사람들에게 다 공급을 하게 된다면은 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보다는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 저자는 하기도 합니다. 자, 또 다른 얘기, 유전자 변형.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왜냐면요, 지금 유전자 변형 식품이 우리 몸에 안 좋다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변형을 한 덕분에 더욱더 생산성이 뛰어나고 병충해에 강한 그러한 식품을 길러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많이 필요하고 개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 저자의 의견이었고,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농토를 이렇게 1차원적으로 1층으로만 쓸 필요는 없잖아요. 바로 수직으로 농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가 에어로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렇게 도시의 수직으로 농장을 짓게 되는 건데요. 좋은 점은 저렇게 LED 불빛이라든지 물을 딱 적재적소에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생산성이 뛰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장점을 정리해 보자면 일단 도심 지역에서도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 과정이 짧아질 수 있고 신선한 식품을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태풍이라든지 병충해 같은 것들을 건물 안에서 통제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물을 적재적소에 주기도 하고 영양 같은 것들을 딱 적재적소에 주다 보니까 자원을 절약할 수가 있겠고요. 또 토지를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자, 심지어 맛과 영양을 제어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왜냐면은 뭐 태국의 뭐 망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산하고 싶을 때 그 나라의 환경을 그대로 LED 불빛이라든지 뭐 토양의 영양소들을 재현한다면 그 맛을 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재미난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의 농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흙을 파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런 과학자 같은 사람들이 저런 농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MIT 미디어랩에서 근무하셨던 칼렙 하퍼라는 분인데, 테드에 가시면 이분의 강연 영상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대형으로 도시명 수직 농장을 짓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정에서 유기농 식품을 길러 먹는 그런 제품들도 속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교원에서도 웰스팜이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가격이 조금 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설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이들을 위해서 깨끗한 채소를 먹이고 싶다면 저런 제품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런 제품 싸고 괜찮은 것들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우리 이런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이 식품은 과연 안전하게 관리돼서 유통이 되어 가지고 나에게 온 것일까? 자, 이러한 걱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걱정을 해소하고자 지금 실험이 하나 펼쳐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그 과정에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월마트가 IBM의 블록체인 기술과 손잡고 이제 식품의 유통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다 꼼꼼히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유통이 됐고 그 과정에서 온도는 어땠고 그런 것들을 다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게 되고요. 자, 좋은 점은 그거죠. 블록체인은 누군가가 해킹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임의적으로 교체하는 거, 막 조작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저장된 이 정보는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월마트에서 실험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을 우리가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자, 그리고 안전한 식량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자, 그러니까 미래의 유망 직종은 무엇이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데 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식품 산업이 아닐 수가 없겠죠. 당연히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고 지구의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겠고요. 자, 이번엔 그러면은 이렇게 생산한 것들을 어떻게 섭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집에서 먹는 방법을 정리해 봤는데요. 뭐 미래에는 이런 식으로 가정에 요리하는 로봇 팔을 둬가지고 요리를 맡길 수도 있겠죠. 저게 몰리 로보틱스 키친이라는 회사에서 공개를 했던 영상인데 2018년에 저렇게 출시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성은 사실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그러한 사례인 것 같고요. 그보다도 현실적인 건 이런 거죠. 자, 사람들이 이제는 집에서 해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아시아 경제에 났던 기사인데 사람들이 이제 외식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 1인 가구, 2인 가구가 절반 이상이다 보니까 굳이 해먹기가 귀찮은 거예요. 자,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 해먹으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뭐 사놓은 재료를 소진할 수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외식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재미난 사실, 자, 요즘에 즉석식품이라든지 간편조리식품들이 너무나 맛있어지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러한 식품들의 발달이 아마 로봇 요리사보다 요리사들의 직업 위기를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즉석식품과 간편조리식품의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직접 해먹은 것보다는 맛이 조금 덜 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재미난 다기능 오븐이 출시가 됐습니다. 바로 토발라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이상하죠. 그런 오븐인데요. 저 오븐은 스팀 기능, 오븐 기능, 전자레인지 기능, 굽기 기능, 다양한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즉석식품이라든지 간편조리식품을 배달받아가지고요. 그 제품을 저 토발라 안에 넣게 되고 바코드를 찍으면은 저 오븐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식품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조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찌다가 어느 정도는 굽다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즉석식품보다는 맛이 보다 뛰어나게 조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 제품이고요. 아마 이런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앞으로 뭐 편의점과 뭐 삼성전자, LG전자가 제휴를 맺어가지고 편의점에서 파는 제품을 그 오븐에 딱 찍게 되면은 거기에 맞게 조리를 해주는 그러한 콜라보레이션도 우리가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엔 한번 배달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즘에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플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문을 많이 하실 텐데요. 자, 앞으로는 그냥 단순히 어플로만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비서를 이용해가지고 주문을 하는 사례가 꽤 늘어날 수 있겠어요. 뭐 이미 AI 스피커를 이용해서 피자라든지 치킨 여러 가지를 주문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례 영상은 제가 또 전에 스마트 라이프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렇게 드론을 이용해서 식료품을 배달하는 사례도 있을 텐데요. 저건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진행이 된 프로젝트 작년에 있었고요. 레이캬비크가 워낙에 그 지형이 험난해가지고 배달이 힘들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저렇게 배달을 받는 건데 재미난 사실은 우리 집 앞까지 배달을 해주는 게 아니라 드론 착륙장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배달된 음식을 가져오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아쉽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거보다 현실성이 높은 방법은
바로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하는 방법일 것 같고요. 이제 식당에서 로봇의 그 통에 저렇게 음식을 두게 되면은 제가 도로를 이동하면서 음식물을 배달을 시켜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의 프로젝트는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신 영상은 스타쉽 테크놀로지사의 제품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먹지 않고요. 자꾸 사 먹고 배달시켜 먹고 하다 보면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이 너무나 많이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자, 지구가 현재 플라스틱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자, 플라스틱은 그런 게 있죠. 만드는 데는 5초, 사용하는 데는 5분, 하지만 분해되는 데는 500년이 걸린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편리하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때문에 지구의 환경을 파괴시키고 그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을 또 우리가 먹고 있거든요. 바다에서 막 분해되고 하면서. 자,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제가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켜 먹고 뭐 그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집에서 요번엔 집에서 요리해 먹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과거와 달라진 점은 이제 어떠한 요리든지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것을 찾아서 자신이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것이 과거와 다른 점이 되겠고요. 근데 이렇게 직접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뭐 냉장고에 달린 인공지능이라든지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요리 레시피를 알려주는 기능들 다들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례는 바로 IBM에서 만든 셰프 왓슨이라는 서비스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비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입력하게 되면은 그 재료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레시피를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서비스죠. 자, 그래서 직접 만들어 먹어봤는데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먹게 됐을 때도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바로 음식물 쓰레기죠. 자,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잘 해결해 줄 것인지도 미래에 당연히 유망 산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여드리자면요. 저 제품은 제라라고 하는 푸드 리사이클러.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요. 분해를 해가지고 건조까지 해서 다음날 비료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생성된 비료를 화분이나 그런 데 뿌려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또 저 홈바이오 가스라는 제품은 마당에 설치를 하는 건데 음식물 쓰레기를 넣게 되면요 거기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런 것들을 분해하면서 바이오 가스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스를 우리 집 가스 레인지라든지 보일러 같은 곳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제품이어서 아주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건 당연히 우리가 갖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늘 유망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외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외식에 있어서 가장 큰 트렌드는 역시나 1인 식당이 될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한국에도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재밌게 본 거는 1인 고깃집이 이제 생겨나고 있거든요. 근데 혼자서 이렇게 구워 먹는 게 아무래도 심심하고 어색하다 보니까 앞에 TV를 다 달아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TV라는 가상의 존재와 함께 사회성을 뭐 해소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주 재미난 사례인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식당에서 주문을 할 때 이제는 뭐 셀프 주문 같은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롯데리아라든지 뭐 맥도날드 여러 식당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저렇게 터치를 해가지고 주문을 하게 되는데요. 저거 키오스크 세우는데도 돈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일본에 아주 재미난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존에 알렉사 스피커를 갖다 놔가지고 그걸로 음식 주문을 하는 식당이 생겨났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이 우리와 대화가 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화 기능을 이용해서 식당에서 주문을 하게 되는 이러한 사례들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서빙을 할 때도 앞으로 기술을 많이 이용하겠죠. 자, 지금 보신 영상은 일본의 유명한 스시집인데요. 주문한 초밥을 저렇게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딱 그 테이블에 갖다 주는 식당. 저희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자, 그리고 배달의 민족에서 개발 중인 딜리라고 하는 음식 배달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천안에 있는 한 푸드코트에서 시범 운영이 됐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점점 자꾸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종업원을 줄이려고 하는 추세,
이거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과연 최저임금을 상승시킨다고 해가지고 과연 이러한 문제, 고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는 상당히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현재 우리들은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더 편리하고 맛있고 많이 먹을 수 있는가, 이걸 연구하는 추세가 바로 현재의 식생활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귀찮아서 나가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외식이라든지 식사는 어떻게 변모해 가고 있냐면 바로 엔터테인먼트처럼 변모해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자, 대표적인 예로 우리 식당에 가게 되면은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그런 이미지를 창출하고 소비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소비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 그런 놀이의 장이 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달라진 점입니다. 그래서 또 재미났던 사례가 SBS의 골목 식당에 저런 사례가 있었어요. 젊은 여성 두 분이 창업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식당을 하는 가치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맛은 조금 없더라도 사진 찍어가지고 공유하기 좋은, 자랑하기 좋은 그런 음식을 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으셨는데 제가 볼 때 이러한 분들이 생겨난다는 걸 보면은 음식이 단순히 섭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놀이화되고 있다는 부분, 경험의 놀이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또 재미난 사례를 봤는데요. 저는 생방송 투데이에 나왔던 장면인데 똠양꿍 식당이에요. 태국 식당인데 이렇게 서빙이 되는 저 그릇을 보시게 되면은 국수가 이렇게 위에 떠 있어요. 젓가락 모양으로 해가지고. 자, 이게 가운데 스탠드가 있어가지고 국수를 걸쳐둔 건데요. 저렇게 되면 손님들이 너무나 즐거워할 뿐만이 아니라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SNS 공유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또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음식 문화, 외식 문화가 자꾸 엔터테인먼트화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정점에 선 식당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식당은 스페인의 이비자 섬에 있는 서브 리모션이라는 식당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프로젝션 매핑이라든지 갖가지 장치들을 이용해가지고 단순히 식사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VR도 사용하고 있죠. 아주 최첨단 놀이 공간으로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식사, 외식을 할 때 어떻게 손님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줄지도 맛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중요해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 인문학이나 미학이라든지 감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푸드테크라고 해가지고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사례도 상당히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섭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자, 보신 것처럼 지금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더 많이, 더 맛있게, 더 즐겁게 먹는지가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을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은 못 보셨죠? 주변에서.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환경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식이 약이 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근데 지금 현상은 뭐냐면요, 그냥 맛있다고 막 쾌감을 느끼자고 막 음식을 먹다 보니까 나중에 병이 생겨가지고 병이 생기면 이제 의사를 찾아간다든지, 살이 찌게 되면 이제 비싼 돈 주고 PT를 받는다든지 필라테스 다닌다든지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또 심지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제를 먹는 종족은 지구상에 인간뿐이 없습니다. 이게 과연 현명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하나의 직업이 창직이 됐는데요. 바로 푸드유케이터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푸드와 에듀케이터가 합성어가 된 건데요. 올바른 식문화, 식생활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님이 이 직업을 창직하셔가지고 학교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푸드유케이터를 또 양성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섭취할 것인가?
지속 가능한 음식 소비, 이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어떤 행사에 갔다가 행사 끝나고 나서 돌아가는데 그때 출장 뷔페를 불렀었거든요. 근데 그런 행사가 다 끝나니까 화장실에서 그 음식을 다 버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짓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지구와 같은 경우에는 다층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행성과 자원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자원이 다 지구 안에서 생성되고 지구 안에서 소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고 소비하는 음식, 자원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맛있어서 막 먹다 보면은 건강과 환경을 해칠 수가 있어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식사의 미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방향을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거의 식사 문화는요, 한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하자면은 역시 생존이었던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먹었던 거죠. 자, 심지어 10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중세시대라든지 아니면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기근 때문에 인육을 사람들이 먹게 되는 그러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량 부족에서 탈피한 지는 정말로 1800년대 몇백 년이 되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현재의 식사는 어떠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냐면요. 바로 더 맛있게, 더 많이, 얼마나 더 즐겁게 먹는지 음식에서 느끼는 그 쾌락이 가장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 우리 전쟁 때만 하더라도 뭐 흰쌀밥에 소고기국만 먹어도 소원이 없겠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사람들 뭐 한우 따지고 툭불 따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마블링 얘기하고. 자, 그런 것처럼 현대의 식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쾌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너무 쾌락만 찾다 보니까 공장식 사육이라든지 지구 환경 오염이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식사는 어떤 키워드가 중요해지느냐? 저 사진이 이제 제일구다 박사의 사진인데요. 미래의 식사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공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함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건데요. 단순히 원숭이와 사람이 함께하는 이런 공존이 아니라 복합적입니다. 맛과 건강이 공존할 수 있는 식문화를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겠죠. 그래야지만 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풍족한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스토이크하게 막 참으면서 채식을 하고 고기 먹고 싶은데 막 참고 이럴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렇게 풍족한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사와 엔터테인먼트가 공존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 자연, 환경 이런 것들과의 공존을 함께 생각을 해야지만 우리의 미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 식사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도 미래 채널을 하게 되면서 이런 환경 관련 그리고 올바른 식문화를 만드는 스타트업들을 지원을 해드리려고 해요. 힘은 없지만 홍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혹시 관련된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그 사업이나 서비스를 본 다음에 괜찮다라고 동의를 하게 된다면은 정말 무료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드릴 용의가 있으니까요. 꼭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시간 또 2탄 21세기 의식주를 시리즈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MyF.